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백이칠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무릎 관절이죠. 저희들 슬관절이라고 하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럿이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는 지금 저희들 동산병원이 새로 지금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병원이 약 100년 이상이 돼가지고 조금 낡았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 2년 뒤에는 아마 이런 새로운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질환이 옵니다. 제일 먼저는 무릎에 있는 연골이 이제 슬개골하고 대퇴골, 그 다음에 정강이뼈 해서 각각 한 0.5cm 정도의 연골이 각각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닳아가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혹은 다쳐서 이렇게 무릎이 물렁뼈 자체가 마모되고 없어지는 것이 퇴행성 질환인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연골판 파열이 오고, 그래서 또 혹은 다쳤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에 의해서 무릎이 이렇게 휘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반슬, 외반슬, 그러니까 O자 다리가 되느냐, X자 다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릎이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끝까지 남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나 무릎 주위에 있는 뼈, 근육, 활액막 등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질환을 앓느냐고 보니까 55세 이상에서는 약 70%, 한 10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증상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분께서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증을 가지시고 어떤 분은 수술을 하시고 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이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관절이 무릎 연골이 닳아서 O자 다리가 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보시면은 일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체가 골반이고요. 여기 무릎이고 발목입니다. 전체 사진을 보시면은 양쪽에 무릎이 다리가 휘어가면서 무릎이 다 닳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원인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드시는 겁니다.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게 제일 흔하고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2차적으로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다쳐서 뼈가 부러졌다든지 관절을 다치는 경우, 반월사 연골이 찢어졌다, 골절이 되었다, 관절이 빠졌다 하는 경우에 또 2차적으로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몸이 가벼운 사람보다는 몸이 뚱뚱한 사람이 아무래도 무릎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O자 다리가 선천적으로 너무 심한 사람, 다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약간의 O자 다리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고름이 생기는 감염이 되었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증상은 제일 흔한 것은 아프다죠. 관절이 아프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생기는 것이 무릎이 붓는다죠. 무릎 안에 물이 찬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차라리 물은 차지 않습니다. 초기 혹은 중기에 닳아가는 과정에서 그 찌꺼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물을 빼도 좋고 안 빼도 좋고 그걸 꼭 빼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가 힘들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특히 계단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무릎 앞쪽에 더 많이 힘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을 때 아프고절 뚝거린다,
허벅지 근육이 가늘고 약해진다. 이 말은 아픈 다리를 의식적으로 덜 디디기 때문에, 덜 쓰시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다, 주저앉을 뻔했다 하는 것이 그 관절 자체에 아픈 부위에 탁 대었을 때 하고 이렇게 무릎이 꺾어지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진만 보면은 저희들 사진, 그 다음에 병력, 이런 한번 환자 한번 보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진단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초기나 중기에 그 물렁뼈,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MRI가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 개인병원 가면은 그냥 바로 수술실에 모시고 가서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관절경을 보는 경우도 MRI 찍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환자를 병력을 처치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만 찍어도 일단 진단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허벅지뼈고요. 이게 정강이뼈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관절 간격이 다 좁아져 있죠, 그죠? 여기 내측이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렁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O자 다리가 많기 때문에 무릎 바깥쪽의 관절은 저희들 수술 끝까지 인공관절 할 때까지도 거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무릎 안쪽만 이렇게 많이 따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옆에 본 사진이고요. 무릎 앞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초기, 중기, 말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저희들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1기에서 4기 정도로 저희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는 크게 수술이 필요 없고 4기인 경우에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레이드 제로 해가지고 초기, 이건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이 아주 깨끗하고요. 관절 간격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보면은 이렇게 제 손 대신에 이 기계가 들어갑니다. 기계가 들어가보면 이 물론 연골이 깨끗하고 유리같이 매끌매끌하고 아주 또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이, 초기에 1기는 보면은 약간 물렁물렁해지고 아니면은 비늘같이 보풀하게 일어난다 하죠. 관절 자체가 보풀하게 일어나듯이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해서 조금 딸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제 외래에 오시면은 요 제 원이 1기입니다, 2기입니다, 혹은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3기가 되어 있고, 3기 때는 벌써 여기 보시면은 반대측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관절 간격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경우, 관절 내시경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달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기 금방 보시던 사진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기가 되면은 사실은 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통증 조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MRI고요. MRI 같은 경우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했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었다. 아니면은 일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관절 간격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1기입니다. 혹은 2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걸어가다 보면 무릎이 한번 무릎이 주저앉는다든지 어떤 포지션에서 굉장히 아프다 했을 경우는 MRI를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딸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한 부위가 특히 많이 딸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가 도움은 되겠지만은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서 MRI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관절경 사진인데요. 관절경도 이렇게, 자, 이건 깨끗한 거고요.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1기 가면은 이렇게 톡 해보면 제가 딱딱하다 하지 않습니까? 찍으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게 1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홉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 게 2기가 되어 있고요. 3기 되면 이렇게 부풀하게 일고 푹 파입니다. 자, 4기 되면은 물렁뼈가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납니다. 이게 마지막 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한테 한 번씩 어르신들 물으세요.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다시 젊어질 수 있으세요? 라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생로병사죠, 그죠? 생로병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은
여생을 관절을 안 아프게, 덜 아프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지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혹은 증상마다 혹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에 맞춰서 약물 치료할 것인지 아무것도 안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수술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은 이 큰 뭐 혈압이나 당뇨같이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가 아무 지장이 있는데 아파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큰 치료의 목적은 안 아프게 하는 겁니다. 모든 수술의 결과도 안 아픈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 제일 목적은 1번은 치료, 통증입니다. 통증. 어쨌든 안 아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각도가 어떠신 분들은 보통 무릎 관절은 다 펴지면 0도인데 다 구부러지는 것 다 150도, 140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을 해야 되고 쪼그리 앉아서 고스톱도 쳐야 되고 화장실 가서 옛날 제가 재래식 화장실 이 쪼그리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제일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저로서 그게 제일 부담입니다. 사실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 어르신들 앞에 내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 왜 다리를 쭉 뻗고 있냐고. 그걸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수술하고 나서 제일 큰 불만이라기보다는 불만이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 경감 안 아프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쓰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완치는 어렵다. 또 치료가 어렵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비약물 치료, 쉽게 말하면 먹는 약 말고 어떤 게 있냐면 운동하는 거. 뭐 나중에 운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살 빼는 거 아니면은 행동 자체를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여러분들 다 드시고 계시는 진통 소염제가 되겠죠. 진통제, 소염제 같이 먹어야 되겠고요. 그래도 안 된다. 아파서 못 살겠다 하면은 결국은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아마 개인 정형외과든지 저한테 오셨을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갔을 때도 그렇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약이죠. 그죠? 진통 소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통 소염제는 이제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 저희들 쓰는 거는 이제 NSAID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르몬 제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해가지고 스테로이드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 소염제를 가장 많이 쓰고 이 진통 소염제의 가장 큰 합병증이라 해야 되나? 그게 문제점이 위궤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한번 약 잘못 쓰시면 속이 아파서 시급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오세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폭스2 이리비터 해가지고 이제 셀레브렉스 하는 약이 한 가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65세 이상에서만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진통 소염제를 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단명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염이라고 하면은 열나고 붓고 물 생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염증은 없습니다. 그냥 통증만 있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생기는 그 자극에 의한 통증이지 전체 무릎에 염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진통 소염제보다는 순수한 진통제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 많이 먹는 머리 아플 때 먹는 게 뭐 쓰십니까? 타이레놀 드시죠? 타이레놀이 진통제입니다. 가장 약한 진통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더 센 진통제를 많이 씁니다. 제일 센 거는 마약이죠.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진통제를 쓰는데 제 같은 경우도 처음 물이 고여있다, 관절이 부었다 싶으면 진통 소염제를 처방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좋아지고 염증이 없으면 진통제만 처방을 합니다. 예, 그런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저희들 유행했었죠. 글루코사민.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상어연골. 이런 얘기 했는데요. 글루코사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 보험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총각 작년 말인가 유럽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먹어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사민을 장기치 복용을 했을 때 과연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혹은 호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약품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큰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이 보면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상어연골 같은 콘드로이틴 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골 보호제 같은 여러 가지 요새 많이 나옵니다. 뭐 조인스라든지 한방에서 개발했다는 신바로, 뭐 사데닌 이런 여러 가지 약물 관절 보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하시는 게 통증에는 제일 좋다 하면서 개인병원 가시면은 관절 안에 주사 맞는 거 있죠. 뼈 주사. 예, 관절 안에다가 스테로이드 넣는 거, 스테로이드. 이게 이제 보면 염증 작용을 확 아주 급격하게 아주 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가 막 절든 사람도 그 주사를 맞으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쓰는데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다 하는 이유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안 아프게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몇 달 지났을 때는 그 관절은 더 망가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제 같은 경우는 뭐 개인병원에 대해서 어르신들 오시면 1년에 한 번에서 2번 이상 맞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맞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연세는 많으시고 수술은 해야 되겠는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사정 혹은 본인의 건강, 지금 전신마취를 해서 출혈이 많은 큰 수술을 못하겠는데 관절염이 심해서 아파서 못 걷겠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고 주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이제 관절 영양제다 하면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거 있었죠, 그죠? 아마 잘 아시고 옛날에는 5번 맞았고요. 요즘은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오면서 이 성분은 뭐냐면 관절물입니다. 관절액. 이게 무릎 안에 있는 이 관절은 피로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몸은 피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피가 가야지만 영양제를 공급을 받고 하는데 이 물렁뼈에는 피가 안 갑니다.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거꾸로 그럼 뭐로 먹고 사느냐? 이 관절액으로 먹고 삽니다. 그 관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찌꺼기를 뱉어냅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부터는 이 물 자체, 관절액 자체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충을 해주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하는 게 관절액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영양분을 주는 공급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절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 들어가면요,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제 약물 치료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절경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까 O자 다리, X자 다리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뼈를 잘라서 그 축을 맞춰주면, 다리를 똑바로 해주면은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골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혹은 많이 딸닿는 부위만 하는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이제 인기가 좋은 거죠. 이제 보면은 내 세포, 내 몸에서 관절 연골 세포를 추출을 해서 키워서 이식하는 방법, 또 요즘 제일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줄기세포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요법. 자, 좋은 운동 어떤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수영입니다. 수영. 관절에 부담이 적고 내 몸의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수영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아쿠아 에어로빅이라 해서 물속에서 수영하는, 에어로빅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걷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심하신 분이 아파인데 매일 걸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걷는 거 얼마나 걷는 게 좋습니까? 하면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5일 넘기지 마시고요. 4일까지만 하시고 시간은 1시간 내외. 그 다음에 걷는 시기는 햇볕이 쨍쨍한 좋은 날. 햇빛 안 걷는 새벽에 걷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햇빛이 있어야지 저들 뼈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비타민 D하고 이래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햇볕이 좋은 시간에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1시간 내외, 속도 빠르게는 빨리 걸어요. 숨이 찰 정도, 땀이 등에 배일 정도, 빨리 걸어야 됩니다. 천천히 걷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은 일주일에 3-4번, 1시간, 보통 11시, 12시 따뜻할 때 그렇게 1시간 정도 빨리 걷는 걸음으로 걸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살 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골주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이유가 그 관절 안에는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영양 공급원을 유지를 해주는데요. 자, 윤활유를 넣어주고요.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그 찌꺼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희석을 시켜주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렁뼈 상태가 좋아지면 병의 진행이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효과가 보시는 분은 2년까지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1개월, 2개월 간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효과는 분명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정해진 이만큼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 맞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르죠. 집에서 노는 사람하고 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더라도 앉아서 일하는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좋지만은 보장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2번에서 3번은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경 수술 아마 여기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의 종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씻어내는 방법. 무릎 안에 물이 많이 찼다. 지금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딸가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찌꺼기 나오는 거, 찌꺼기 씻어내주는 세척술. 그 다음에 염증이 반복이 되면은 관절 안에 그 활액막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막 보풀이 같이 포도송이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제해주는, 잘라내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일반 초기적으로 초기에 일부분의 그 관절 연골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걸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했는 구멍을 넣어주는 방법, 골절을 뼈를 부수는 방법, 뼈를 갈아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게 연골을 새로 내 몸에서 재생시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연골도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저희들 뭐 의사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원래의 그 고유의 관절 연골을 만드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줄기세포조차도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연골은 생고무줄 같은 탱탱한 탄력이 좋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왜 실고무줄 있죠. 좀 덜 탄력적이고 좀 뻐득뻐득하고 잘 끊어지고 하는 그런 연골로 바뀝니다. 그런 비유를 그렇게 드리는데요. 원래 연골로 재생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 아니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절에서 안 쓰는 부분을 갖다가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초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 부분이 물렁뼈가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피가 나야지만 우리 몸에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닳아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 뚫습니다. 이 망치 같은 걸로 구멍을 내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피가 나오면 이 피덩거리죠. 그죠? 혈괴가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재생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돈이 제일 안 드는 방법이죠. 의사 손만 있으면 되고 망치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제일 적고 제일 오래된 방법이고 제일 증명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연골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똑같은 부위인데 저희들이 무릎 안에는 안 쓰는 부위가 있습니다. 안 쓰는 부위. 쉽게 말하면 이제 기리는 부위가 아닌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 왜 보시죠, 그죠? 이런 데 안 쓰는 부위입니다. 안 쓰는 부위에 채취를 해서 옮겨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결과입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틈이죠, 틈이고 옮겨오니까 그 원래 고유의 매끌매끌한 관절면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크게 차이 없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세포 연골 이식술입니다. 연골세포 이식술은 수술을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이제 관절 내시경을 먼저 검사를 해서 있네 이거 할까? 그러면 이제 관절 연골을 제가 안 쓰는 부위에서 좀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세포를 키우는 공장에다 보냅니다. 회사에다 보내면은 6주 정도 지나면은 그걸 갖다 키우는 거죠. 배양 해서 세포를 저한테 같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수술하는 날 이렇게 칼로 열고 다친 부위를 똑같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내 거는 안 되더라. 비슷한 연고를 만들어 주더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요즘 피주사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병원 가시면은 내 몸에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돌려서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어느 한 특수한 부위만 이식하자. 예, 그게 또 결국은 이제 그 연골이 파괴된 부분을 갖다 연골을 재생시켜 주자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시작성 허가는 안 났죠, 그죠? 그래서 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하면은 빨간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성분이 있고, 그 주위에 혈소판 해가지고 우리 피를 흘릴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그 세포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세포 성분을 갖다가 옮겨주는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슈가 되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뭐 신경과 뇌가 병변에 있다든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아가 되면서부터, 태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이거는 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는데 아직 우리 몸에는 미분화 세포 하는 게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아직까지. 왜? 다쳤으면은 뭔가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살이 비었다, 뭐 치료를 하면은 나아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가진 성체 줄기세포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가 우리나라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식술이 있는데요. 또 치료 사례를 보면은 타이거 우즈, 이렇게 젊은 운동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이 과연 이게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비허가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 회사는 해가지고 1인당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을 보시면은 애기가 만들어져서 쓰는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쓰는 거는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 있습니다. 몸에 있는데 이게 다치면은 그 부위에 가서 뼈 붙는 데는 뼈 붙는 뼈세포가 되고, 살이 근육이 찢어지면 근육 찢어진 데 가서는 근육이 되고, 피부가 찢어진 데 가서는 피부가 되고, 이런 성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는 제일 많은 데는 뼈 속에 있습니다. 골수.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일 많은 데는 골반뼈에 제일 많습니다. 골반뼈에 골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많습니다. 두 군데 많습니다. 태반에 있는데 태반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를 쓰면은 제일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 왜 복제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난자를 공유를 받아가지고 제공을 받아서 이걸 조작을 하면 진짜 똑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성체 줄기세포, 우리 성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줄기세포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개발된 데는 그 백혈병이죠. 이게 골수 이식 수술 들어보셨죠? 백혈병, 유케미아 이런 거 있을 때 내 골수에서 피를 뽑아서 그걸 이식을 하면은 그게 낫더라 하는 그런 개념의 백혈병의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쓰이는 것이 저희들 이제 정형외과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위는 골수, 지방이고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용하니까 뼈도 되고 연골도 되고 근육도 되고 골수도 되고 전부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카티스템하고 비맥 하면서 이런 회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 몸에서 뽑아서 쓰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왜 탯줄이죠. 애기 탯줄. 요즘 지금 자제분들 아마 손주분들 보셨을 때 대부분 애기 엄마가 출산을 하면 태반하고 탯줄에서 피를 뽑아서 보관을 하죠. 그죠? 혈액은행에.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농축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카티스템 하는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개발이 됐고,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인정 비급여죠. 어느 기준이 되면은 해도 된다. 대신에 그거는 환자하고 니하고 의사하고 이야기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 100%로 해라. 라고 인정 비급여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부위는 한 300만원, 그 약값만, 그 다음에 좀 넓은 부위는 한 600만원쯤 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들겠죠. 그죠? 그런 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시스템의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그 개발했는 분의 이제 양해를 얻어서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반대측은 토탈 인공관절을 했고요. 반대측에 보면 많이 따라 있습니다. 자, 보니까 관절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따라가 있죠. 그죠? 여기가 대퇴골이고 이게 정강이 쪽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칼로 열어서 구멍 내고 이식을 했어요. 자, 1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32살 남자인데요. 일정 부위만 다쳤어요.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이렇게 뻐끔합니다. 관절 자체가. 이분도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관절 내시경 사진이고 해보니까 이렇게 수술했다. 결과는 좋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 비교를 뭘 했냐면 아까 제가 제일 싸게 할 수 있다 하는 수술 방법 보여드렸죠. 그 수술 방법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임상적인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좋더라 라는 그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돈은 한 개도 안 들고 이게 1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저희들 의사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드리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적어도 환자분 설명할 때 이거는 몇 프로 정도의 증상이 좋아질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증명된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또 그 인정 비급여의 기준을 해놨는 게 50세 이하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50세 넘으시면은 이 수술을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하는 거 아시고 그 결과 비교는 아직 증명된 것이 없다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또 원하시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 증명된 것이 없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골술입니다. 이제 O자 다리, X자 다리. 퇴행성 관절염이면 결국은 인공관절을 가셔야 됩니다. 인공관절을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수명은 평균을 내니까 한 10년에서 15년으로 평균을 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0에서 85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신 분은 50세 후반부터 오세요. 다쳐서 오는 사람은 4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 밑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수술하지 말고 70좀 넘어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많이 심하면 65세까지는 어쨌든 끌고 합니다. 근데 50세다. 그 50세에 수술했다. 그러면 65세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80세 한 번 더 해야 되고 수술 2번, 3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릎은 한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 밑에 바로 뼈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잘못됐다. 감염이 되었다. 피부가 좀 문제가 됐다 하면 바로 뼈가 노출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끌고 가는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절골술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O자 다리에다가 무릎 안쪽만 딸기 때문에 다리를 바로 가지고 바깥쪽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방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많이 딸가 있었습니다. 딸가 있어가지고 엉덩이 위치에서 무릎 발목까지 꺼보니까 무릎이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지나가요. 그럼 계속 무릎 안쪽이 아프고 계속 더 딸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1세인데 다리를 무릎 안쪽을 자릅니다. 잘라가 다리를 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축이 똑바로 되지, 그죠? 그래서 바깥쪽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60세 여자분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부분 치료술입니다. 대부분
조금 한 5cm에서 10cm 기계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은 인공관절 다 했고요. 한쪽은 반틈만 있는 겁니다. 기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에 바깥쪽도 딸게 된다. 그러려면 바깥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봐야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수술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이죠. 무릎 안쪽, 바깥쪽, 앞쪽까지 전부 다 갈아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계가 쓰이고요.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해서 다 노출을 시킨 다음에 대퇴골, 허벅지뼈, 정강이뼈, 그 다음에 슬개골 하는 부위까지 다 갈아넣는 걸 전치환술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O자 다리 되는 다리를 한쪽을 하고 한쪽을 하고 72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면은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하루에 양쪽 다 수술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시고 뭐 2주일이나 한 달 뒤에 반대쪽 하시고 그러면 이게 한쪽만 하면은 다리 길이가 차이 납니다. 여기다 한쪽은 O자 다리고 한쪽이 펴지고 이 다리는 길어지고 원래 짧고 이러면 이렇게 다리를 절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하면은 맞춰줄 수 있습니다. 61세 여자분이고요. 얘는 좀 젊은데도 많이 닦으셨어요. 진행을 했고요. 73세, 74세 양쪽 무릎 다 순서대로 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거죠. 아까 제가 15년이라고 했는데 왜 15년밖에 못 쓰느냐 하면은 그 물렁뼈 구실을 하는 게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대퇴골에 쇠가 들어가고 정강이뼈에 쇠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물렁뼈 성분을 하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카는 특수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딸가갑니다. 딸가서. 그래서 그게 보통 저희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하고 뭐 몇십 년, 30년, 40년, 50년 때는 쭉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평균을 쓰더라. 그 이유는 그 물렁뼈가 딸가서 그렇습니다. 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저도 당뇨 많지 않습니까?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감염. 이 주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 또 하나는 나이가 드시면서 그 무릎에 인대가 늘어져가지고 흘렁흘렁 하는 경우, 불안정하는 경우에 또 재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재수술을 하는 것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한 케이스인데요. 보면은 물렁뼈가 이렇게 딱 없어집니다. 부서지고. 보면은 어떤 경우에 쇠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흘렁흘렁 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중병의 뼈가 다 녹았지, 그지? 딸이 없어져가지고. 옛날 뼈도 부러지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뼈가 뻐끔합니다. 그래서 인공뼈 넣고요. 이렇게 수술을 다 하면은,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양쪽 다 물렁뼈가 있는 게 다 딸이 없어진 분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한쪽하고 한쪽하고 최근에 양쪽 다 맞춰졌던 분입니다. 지금 기계가 다르죠, 그죠? 예, 이거는 처음 수술한 기계고요. 재치환술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좀 모양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케이스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딸가가지고 뼈가 좀 녹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을 했고요.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이제 무릎 안에 고름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에 못 갈아 넣습니다. 두 번을 나눠야 됩니다. 처음에는 빼고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모양 좀 다르지? 예. 왼쪽인데요. 왼쪽이 감염이 되어서 요걸 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치과에서 임시 이빨 해놓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임시로 넣어줍니다. 넣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석 달 정도 그냥 걸어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인공관절로 새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산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이경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주제를 받기를 노인의 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었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젊으신 분들도 많고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처음에 주제를 잘못 받았나 이렇게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백희철 교수님이 어르신들 많이 관심 가지시는 이제 무릎 관절염하고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우리 엉덩이, 히프 관절, 고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히프 관절하고 골다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기는 해도 이제 꽃도 피고 봄이 됐습니다. 근데 올겨울 유난히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춥고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마 어르신들 주위에서도 빙판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뭐 손목이 부러졌다거나 뭐 허리뼈가 부러졌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손목이나 척추뼈에 골절이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히프 관절, 우리 엉덩이 관절에도 이렇게 다양한 골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절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하는 엉덩이 관절 주위에 골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골절을 일으키는 골다공증이 뭔지, 그 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치료하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엉덩이 관절,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엉덩이 관절의 골절은 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은 뭐 이렇게 그림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이렇게 얼기설기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로 많이 골절이 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뼈, 그다음에 손목뼈, 그다음에 히프 관절, 고관절 이렇게 세 개에서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컨디션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마취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부수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손목에 약간만 이렇게 좀 째서 간단하게 비교적 수술을 좀 끝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척추 같은 경우에도 골절 자체가 많이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차거나 아니면 침대에 좀 누워서 지내시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혹시나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주사 바늘 같은 것들을 척추에 꽂아 넣어서 우리 사람 몸에 쓰는 특수한 시멘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멘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엉덩이 관절, 히프 관절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엉덩이 관절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상체랑 하체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엉덩이 관절의 체중의 한 3배에 달하는 하중이 엉덩이 관절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 부위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해서 이렇게 대퇴경부골절이라는 것이 발생하거나 조금 더 밑에 쪽에 대퇴전자부골절이라는 이 엉덩이 관절 주변에 이런 골절들이 생기게 되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부위가 전체적인 체중을 지탱하는 축에서 움직임이 이상하게 생기기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된다든지 아니면 걷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엉덩이 관절의 골절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 뼈가 우리 대퇴골이라는 이 뼈는 굉장히 큰 뼈고 안에 이제 뼈 안에는 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러지면 출혈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안 움직이시려고 합니다. 누워서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욕창이라든지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연세가 들어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흉곽이라든지 이 복강 안에 이 내부의 용적이 좀 작아집니다. 용적이 작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여러 장기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데 누워서 가만히 계시게 되면 폐라든지 장이라든지 심장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님들
이제 누워서 대소변도 가려내야 되고 밥도 이제 떠먹여주는 거 먹어야 되고 이러면은 조금 성격이 어린애처럼 되셔갖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변도 안 보겠다 하고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의존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손목 골절이라든지 척추 골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관절 골절 역시 손목이나 척추하고 마찬가지로 빙판길에서 이렇게 살짝 가볍게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뼈가 뭐 넘어진다고 부러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약해지면 살짝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이제 70, 80 이렇게 되시면 막 걷다가 뭐 살짝 넘어졌는데 아파서 잘 못 걷겠고 하면 이제 부축받아서 집에 와서 며칠 좀 누워있어 보지 뭐 이렇게 하시고 며칠 지나도 또 좀 안 좋아지고 뭐 하면은 뭐 한의원 가서 침도 한번 맞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환자 중에 거의 3개월을 누워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위에 빙판길이나 이런데 넘어지셔서 갑자기 잘 못 걷겠고 이 엉덩이 주위가 좀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만 한번 찍어보면 이거는 다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진단을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척추하고 달리 히프 관절, 엉덩이 관절은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이분은 마취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두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통증도 조금 줄어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그분이 이제 움직이고 걷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뼈를 붙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수술을 통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어르신들이 2차적인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욕창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그런 2차적인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망치 막 두드려서 이제 못 받고 이제 이렇게 수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수술 이후에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 줘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2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 부러진 정도라든지 환자분의 다치시기 전에 얼마나 걸으실 수 있느냐 하는 걷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상시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이렇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세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우리 무릎에 대해서도 우리 백철 교수님이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텔레비전 냉장고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텔레비전 냉장고를 사도 어떤 분은 10년, 20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3년, 5년만 써도 새 기계로 갈아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도 기계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10년, 15년이라는 수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가 필연적으로는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쓰다 보면 짧게 되기 때문에 좀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지고요. 수술 재료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98% 이상은 10년 이상 쓰실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뭐 인공관절 나중에 또 새로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공관절 수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근력운동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근력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인공관절, 히프 관절에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술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통 한 하루 이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다 일어나서 앉고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워커나 아니면 보행기 같은 것들을 잡고 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걷는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워서 다리 천천히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근력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이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단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기구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을 굳이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젊은 사람들은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격한 스포츠들을 즐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한테 주의를 좀 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격한 스포츠들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은 크게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 이제 통증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통증이 좀 좋아지시기 때문에 병원 나오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V 냉장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V 냉장고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AS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죠? 검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골절이 있으면 고정을 하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골다공증이 과연 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뼈의 양도 있고 뼈의 질도 있습니다. 양과 질이 있는데 이 뼈의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미세구조 뼈의 질도 이상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온몸 전체의 뼈가 약해져서 결국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왜 골다공증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골다공증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뼈의 양도 많고 서로 연결도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이 양도 줄어들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다 끊어져서 뼈가 약해지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뭐 골다공증 뭐 나이 들면 뭐 폐경되고 나이 들면 뭐 당연히 생기는 거지 그거 뭐 큰 병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이 심장마비, 이 급성신경경색증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 오는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심장 발작이나 뇌경색보다 거의 2배 이상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들이 많지를 않아서요. 2003년도 데이터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있던데 보면 2003년도 당시만 그게 10년 전인데도 이 골다공증성 골절 때문에 연간 의료비가 한 4천억 원 이상 지금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제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어머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50세 이상 여성의 한 반수에서는 평생 살면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척추고요. 요게 히프고 요게 손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손목은 오히려 한 50대, 60대 때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오히려 더 나이가 드시면 비교적 이렇게 평탄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척추나 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미리 진단하시고 예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황골탈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뼈는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 지금 앉아 계시는 중에도 이 오래된 뼈들은 흡수가 되고 새로운 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거를 뼈의 재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파골세포라는 것들이 뼈가 문제가 있는 뼈에 와서 이렇게 뼈를 깔아먹습니다. 문제가 되는 뼈를 깔아먹고 나면 조골세포라는 것들이 와서 여기다가 새 뼈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뼈의 재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중에도 뼈가 천천히 깔아먹어지고 새로운 뼈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뼈가 이제 계속 새롭게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한 30대, 20대, 30대는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점점 커지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늦기는 합니다만은 한 50대,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는 깔려 먹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조금씩 계속 이렇게 약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아시아인이 위험 인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이런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 들어가고요. 혹시 어머님들이 옛날에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들이 옛날에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로 고생을 하셨으면 그 자제분들도 그 비슷한 고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체중이 좀 적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저체중증, 그다음에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태우시고 그런 것들도 다 위험 인자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은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진단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과 병원 가시거나 동네 의원들 가시면 뭐 여러 기계 손목을 넣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발 뒤꿈치에서 재는 방법, 뭐 손가락에서 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방법들이 사실 장단점이 좀 있고요.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골밀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목, 발목, 뭐 척추, 뭐 허리, 뭐 발 뒤꿈치 이런 데서 이제 검사하는 것들이 골밀도 검사고요. 이거는 이제 뼈의 어떤 질보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로 검사를 하는데, 가장 간편하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일률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골밀도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피나 소변 같은 데서 다른 검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골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웃긴 게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한데도 또 골절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별로 안 심해도 또 골절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10년 이내에 이 사람이 과연 골절이 얼마나 몇 % 빈도로 생기겠느냐 하는 이런 계산하는 수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각각의 환자분들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골밀도 검사가 제일 많이 하니까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임상에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뼈는 뼈의 양도 있고 뼈의 질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골밀도 검사로는 뼈의 질은 우리가 검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뼈 양만 검사를 잘 해도 이 환자가 나중에 골절을 예방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약을 쓸 건지,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폐경 지나신 분들, 폐경 지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검사를 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기본 지금 내 몸에 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기본 라인, 베이스 라인을 검사를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이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약을, 전문적인 약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칼슘제만 쓸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폐경 지나신 여성분들 반드시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도 뭐 골다공증 그거 뭐 할매들이나 생기는 거지 이래 생각하시고, 사실 검사 한 번씩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70세 넘어가시는 남성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계시는 한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분들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골절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도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뭐 손목이나 척추는 조금 덜한데요. 만약에 히프 관절에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고분이 1년 이내에 다른 쪽에 뭐 손이나 허리나 이 다른 쪽 고관절에 골절이 생길 위험도가 한 25% 정도 됩니다. 25%. 그러니까 10명 수술하면 4명 수술하면 그중 1명 정도는 다른데 또 골절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면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골밀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방법들은 정확도가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로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정확하게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최근에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척추랑 우리 다리를 이렇게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지금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나 일부 이제 개인병원에 가시면 요 검사 방법들을 사용해서 골다공증 검사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약물 치료도 하게 되고, 그 검사 기준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는 요 기계도 또 이 기준점 자체가 회사마다, 이 기계가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마다 기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 내가 저기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는 자료가 있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있는 기계랑 그 기계 종류가 다르면 사실은 그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병원을 지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다. 그럼 이게 과연 골다공증이냐 아니냐? 그 이제 보면 환자분들 중에 내가 어디 가서 검사를 하니까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제가 그럼 이제 혹시 수치가 얼마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수치는 잘 몰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장님들한테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면 그 원장님들한테 수치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T-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검사 여러 한 수치 중에 T-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T 점수라는 것이 정상적인 성인의 것과 검사를 하신 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프로 정도 나빠졌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요게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물어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혹시나 다른 병원 가시더라도 내가 그때 검사했는데 수치가 뭐 마이너스 3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 분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치료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골밀도 검사 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를 검사한 건데요. 척추 검사했는데 여기 T-스코어라는 데를 보시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거죠.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라 했으니까 심한 거고요. 그냥 수치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이 그래프가 아마 검사하시면 거의 이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 그래프 나오면 여기 보시면 까만 점이 있는데요. 요 까만 점이 어머님 아버님들 골다공증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까만 점이 요 초록색에가 있으면 정상, 그 다음에 요 파란 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하고 골다공증 중간, 그 다음에 요 파란 띠보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골다공증이 심한 겁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 깔려있죠. 이 환자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프 보시고 까만 점이 어디 있느냐 그거 따라서 내가 골다공증이 심하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랑 사실은 이제 이 다리를 주로 많이 보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뼈라도 뼈 구성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똑같은 환자분인데 요분 보시면 까만 점이 파란 띠에 있죠. 다리에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이분은 척추뼈는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지만 다리뼈는 조금 덜 심한, 그러니까 정상하고 골다공증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약은 허리에만 쓰면 되겠네. 불행하게도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먹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요.
척추나 다리뼈 둘 중에 한 군데라도 골다공증이 있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괜찮으니까 뭐 약 안 먹고 좀 지내도 안 되겠나?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골다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변이나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골양이 아니라 골질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침 시간에 검사를 했느냐 저녁 시간에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검사 수치가 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좀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정밀하게 하시는 게 정확한, 그러니까 피 검사를 이왕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똑같이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누구는 부러지고 누구는 안 부러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검사가 프락스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고요.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나이, 성별, 체중, 몸무게, 키,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골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혹시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쓴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예 아니요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넣어서 계산 이렇게 딱 누르면 요 환자를 당신은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길 위험도가 몇 프로입니다. 그럼 딱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환자분은 이제 넣으면 2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이 환자는 한 27% 정도에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계산 수식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에서 이제 사실은 요 기준으로는 골다공증 약을 현재로는 보험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과 골다공증의 중간쯤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쯤 걸리는데 위험인자들이 상당히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보고 요분이 한 30% 이상 위험도가 좀 높다 그러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험이 안 되더라도 제가 약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진단까지는 다 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골다공증 치료제가 이제 약물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수술을 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한다거나 뭐 침을 맞아서 치료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불행하게도 이제 약물 치료밖에 없는데요. 약물 치료를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 가시면 뭐 내과나 여러 뭐 딴 데 가서 골다공증기가 좀 있는데 칼슘제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실제로 골다공증 자체를 다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깔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권장량이 한 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식사로 섭취하는 양이.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은 거는 종합 비타민제나 칼슘제나 비타민 D 제제를 따로 조금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낙상 방지 같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황골 탈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뼈가 자연스럽게 뼈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들은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골세포라는 무시무시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잘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뼈가 흡수가 안 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뼈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골 흡수 억제제고요. 최근에 우리 이제 골 형성 촉진제, 뼈를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약들이 지금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골 흡수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대부분 이제 쓰는 게 이제 그 골 흡수 억제제 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골다공증 약입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처방 받으시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조금 어려운 약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골 흡수 억제제고 최근에 이제 뼈를 만들어주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뼈를 만들어주는 약제가 개발이 돼서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칼슘
비타민 D 같은 것들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약이라고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방하고 치료에 좀 필수적인데, 칼슘은 또 단독으로 먹어서는 효과가 좀 불량하고요. 비타민 D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근데 이제 문제가 칼슘을 먹으면 위장장애가 좀 있습니다. 속이 독하고 가스 많이 차고 막 좀 그래서 치료제로 나온 칼슘제를 먹어주면 사실은 좋기는 한데 위장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종합 비타민제들을 좀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장량은 한 1000에서 1200ml 정도를 먹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D를 왜 같이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칼슘 같은 것들이 섭취가 되는데, 그 칼슘이 사실은 그냥 소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못 빠져나가도록 딱 잡아서 우리 몸을 탁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뼈를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그 골 흡수 억제제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화학 구조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무시무시한 파골세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리가 막 수만 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이런 세포입니다. 얘가 이제 뼈를 지금 여기 깔아먹고 있는 건데, 여기 뼈인데요. 뼈의 표면인데, 얘가 뼈를 이렇게 깔아먹고 있는 겁니다. 얘를 작용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제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아마 뭐 한 번 정도 보신 적이 있는 약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들입니다. 약 상호명이 좀 나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제들이고, 이거 말고도 뭐 사실 뭐 수백 가지 비슷한 제제들로 해서 수백 가지 약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먹는 약이 일주일에, 이게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먹는 약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약이 좀 강하겠죠. 그래서 처음 골다공증 약이라는 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사제 맞으시게 되면 가끔 이제 이렇게 몸살 감기처럼 몸이 이렇게 아프고 막 끙끙 앓고 하는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먹는 약부터 시작을 좀 하시다가 이렇게 주사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먹게 되면, 우리가 약을 100을 먹으면 그 중에 한 1%에서 5%, 많게 잡아도 한 5% 정도만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충분한 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그 다음에 공복에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공복 유지하면서 앉아 계시거나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골다공증 약 먹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100명 정도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하면 1년 뒤에 이 방법을 잘 지켜서 잘 드시고 계시는 분이 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먹기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 처방을 하면 막 이런 설명들을 막 해드리는데요. 이 골다공증 약 먹다가 안 먹다 이러면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드실 것 같으면 방법을 잘 지켜서 꾸준하게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주사로 맞는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면 뭐 위장장애가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염이나 아까 말씀드린 감기 증상 같은 그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치과에 가셔서 혹시 치과 치료 받으실 때, 골다공증 약 드시는데 치과 치료 받으실 때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턱뼈가 썩는다,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최근에 조금 하십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턱뼈가 썩는다 하면 이제 제 환자들을 치과 치료 받으러 갔다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외래 와갖고 이제 막 네가 약 줬는데 내 턱뼈 썩는다 하던데, 그래서 난리 납니다. 이제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골다공증 약을 쓰는 환자들이 이빨 치료를 받다가 턱뼈가 이제 괴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학계에 보고가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이 그냥 우리 골다공증 약 때문에 평상시에 먹는 용량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암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치료제로 골다공증 약을 우리 보통 먹는 것보다 몇 배 이상 고용량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골다공증 약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이제 치과에서 치료만 제대로 잘 받으시면 초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워서 약을 못 쓴다는 거는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뼈를 만들어주는 약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폴스테오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으로는 사실은 유일합니다. 뼈를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뼈를 만들어주니까 이거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는 매일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 왜 배나 이런 데 다리에 돌아가면서 매일 주사 맞으시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매일 주사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행하게도 아직 이게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우리나라 보험공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한 달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개월, 뭐 길게 보면 5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3개월 쓰면은 20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5개월 쓰면 한 3,400만 원 이렇게 돈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그게 사실은 뭐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환자한테 이제 외래에서 이 약을 쓸 때는 꼭 장사하는 사람처럼 자꾸 설명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자꾸 설명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뼈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를 하니까 또 너무 심하다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이 약을 좀 써주면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약물 치료는 했다. 약물 치료를 했는데 나는 뼈도 안 부러졌고 뭐 지금 아주 나름대로 뭐 검사해 보니까 뼈가 아직 골다공증 많이 심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이제 비약물 치료입니다. 이제 주로 운동에 대한 건데요. 운동하고 식사입니다. 그래서 밥이 보약입니다.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한 50대 넘어가면 칼슘하고 비타민이 식사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량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꼭꼭 잘 챙겨 드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근데 보면 권장되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드시기 조금 안 좋은 음식들입니다. 우유 이런 거, 그다음에 요구르트 이런 거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생선 해조류 이런 거는 많이 드시면 특히 이 고등어나 이런 거 이렇게 등 푸른 생선들 많이 드시면 좋고요. 콩, 두부, 두유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무청 이런 것도 드시면 좋고 귤 같은 과일도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커피, 짠 음식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요. 음주, 흡연, 탄산음료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권장 섭취량의 반도 우리가 섭취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칼슘을 한 500g, 1200mg 정도 이렇게 하루에 권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먹으려면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우유 2컵, 멸치 2분의 1접시, 시금치 1단, 비타민 또 하나 안 먹고 그다음 치즈 3장까지 먹어야 이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제도 같이 좀 복용을 해주시고 운동도 좀 해주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잘 해주셔야 새끼를 잘 챙겨 먹어야 이거를 다 채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골다공증이 있어도 안 넘어지면 안 부러지거든요. 안 넘어지면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제한대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고관절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 방에 있는데
전화기가 이제 집에 거실에 있으니까 내가 방에 이제 혼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거실에 전화기가 막 울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 손주 전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싶어 막 나가다가 툭 부러져 보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 집에 혼자 사는데 뭐 불 다 꺼놓고 그냥 방에만 불 하나 켜놓고 뭐 그래 살면 되지. 어둡거든요. 노인분들 안 그래도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집안이 어두우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골절돼서 오시는 분들은 집에 카페트 다 치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카페트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또 어지러운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나 고무창 신발, 뒷굽이 낮은 신발 같은 것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인공관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보조기구들을 좀 쓰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크게 불편하시지 않으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조기구들을 오래오래 좀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근육량도 좀 줄어들고요. 뼈도 약하고 그래서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지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지팡이나 이런 보조기구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도 워커 밀고 이렇게 다니시라고 하면 한 달쯤 뒤에 이제 외려오시면 워커 안 밀고 오세요. 차라리 내가 휠체어 타고 오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워커는 안 미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외국 사람들은 사실은 지팡이나 워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이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도록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런 보조기구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안을 좀 밝게 하고 미끄러운 바닥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벽에 지나갈 때는 반드시 손잡이 잡으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무선전화기라고 적어놨는 게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방에 무선전화기 하나씩 두세요. 그러면 덜 넘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보호대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옷 바깥쪽에 고관절 이렇게 넘어질 때 주로 엉덩방아 찍거나 옆으로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근데 옆으로 넘어지면 사실 히프 관절이 더 잘 부러집니다. 뒤로 넘어지면 척추가 잘 부러지고 그래서 이 바깥쪽에다 이렇게 보호대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기가 좀 싫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잘 안 합니다. 근데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뼈의 밀도나 뼈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뼈를 강하게 하는 능력보다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해주시면 근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넘어지는 것을 반드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보통 운동은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 일광욕 이렇게 태양 보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들 다리 부러져서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걷는 운동 좀 하세요. 뼈 다 벗고 나면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들 선크림 탁 바르고 밤에 모자 막 이만큼 쓰고 나가서 운동하시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뼈의 건강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햇볕을 보고 걸어야지 우리가 비타민 D가 피부 밑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피부 밑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햇볕을 봐야 피부 밑에서 만들어집니다. 햇볕을 봐야. 그래서 좀 미용 좀 덜 되더라도 햇볕 보면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바르지 마시고 모자 큰 거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얼굴이 영 걱정되시면 얼굴은 그렇게 하시고 팔다리라도 충분히 노출시켜서 햇볕을 보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되는 운동은 걷기, 조깅, 뭐 계단 오르기 이런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운동이 사실은 걷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심장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요. 걷기 운동이 제일 좋고 바른 자세로 땀이 약간 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되고요.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피해야 될 운동은 주로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뭐 그다음에 이두박근 강화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에 많이 힘이 들어가서 좀 안 좋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척추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걷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이라는 게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다고 무슨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졌다고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증상 없이 지내지만
골절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뼈가 부러져서 치료하는 것보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골절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이 보약입니다. 식사 잘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경 지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골다공증 약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